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던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8년에 치러졌던 두 개의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몇 년? 2018년. 몇 개? 두 개. 뭐? 선거. 2018년에 무슨 선거가 있었어? 2018년에 무슨 선거가 있었죠? 미국에서 선거가 한 번 있었고 타이완에서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타이완의 지자체 선거. 이 두 개의 선거가 트럼프 입장에서 조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매우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타이완 역사를 훑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선거, 지방선거 있었죠, 참. 타이완부터 얘기를 해야겠구나. 미국은 간단하게, 하원이 민주당한테 접수됐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원을 오지게 뺏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트럼프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북한과의 협상 문제도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워하는 여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힘빨이 없는 거예요. 바바바바박 안 돼. 하원이 미국 정치에서 그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힘이. 전두환 독재 당시에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원이 민주당한테 접수되면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자기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페이스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안 좋았고, 두 번째는 태평양 건너 타이완에서도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뭐 타이완한테 관심이 없지만 미국한테는 너무나 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곳에 관심이 있는 나라고, 다 자기 나라잖아. 그래서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를 합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참패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만에는 중간에 군소정당도 있고 민국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만 정치의 두 축은 우리나라 맨키로 딱 두 개의 메이저 정당이 있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국민당하고 민진당입니다. 민주진보당. 이름 좋지요?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민진당이 패배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근데 이 민진당은 어떤 성격의 당이고 국민당은 어떤 성격의 당이냐? 여러분, 타이완 해협의 지도를 보고 타이완하고 중국 본토하고 거리를 재고 대한해협 거리를 재보세요. 정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민진당하고 대만 국민당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하는 당이 아닙니다. 뭐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가 달라요. 민진당하고 국민당은 피가 다릅니다. 그 타이완의 역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진당은 쉽게 말하면 기본 주축이 타이완 원주민, 아주 옛날부터 이놈 저놈들한테 핍박받은 타이완 원주민의 혈통이고 타이완 독립 정신이 많고 명나라 때 건너온 중국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언제? 저 옛날에 명나라 때. 그러니까 이건 중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타이완 사람이라는. 예, 여자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하고 싸워가지고 장개석 따라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타이완으로 들어온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명나라 때 들어온 중국 사람들하고 20세기에 장개석과 함께 들어온 중국 사람들과의 대립이에요. 타이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명나라 때부터의 원주민, 그 사람들이 주축인 게 민진당, 그리고 장개석 때 넘어온 그 사람들이, 예, 국민당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뭐 타이완 영화 감독 얘기도 하고 비정성시 영화 말씀도 드리고 228 사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28 사태. 타이완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듯이 타이완은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훨씬 더 참담한 민중 학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28 사건.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이랑 광주 민주화운동이랑 짬뽕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이완 사람들,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당 장개석 군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한이 서려서 민진당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건데요. 근데 이 민진당은 중국 본토에 대한 입장이 독립성이 무지 강합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자,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은 어느 당을 밀어주겠어요? 어느 당을 밀어주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타이완만큼 중요한 지점이 없는 거야. 지금 국제정세에서 트럼프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카드가 두 패가 있는데 북한하고 타이완입니다. 근데 거기에 뜻하지 않게 홍콩패가 터진 거예요. 풀하우스 노리고 있는데 북한하고 타이완패가 딱 있었는데 이제 한 장만 더 들어오면 풀하우스 집 만드는 거야. 근데 홍콩패가 뜬 겁니다. 홍콩패가 팍 뜬 겁니다. 풀하우스가 완성된 거야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와 하원 중간선거 패배로 엄매 기죽어 하던 트럼프가 용기 백배한 겁니다. 아싸!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이 곡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미국 타이완 변수하고 아까 말한 중간선거 변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게 나가고 싶을 때 세게 나가고 약하고 싶을 때는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차이 잉원 총통이 트럼프 입장에서만 아싸가 아니고 차이 잉원 총통 입장에서 대박 난 겁니다. 홍콩은. 제일 기쁜 사람, 홍콩 민주화 운동 사태에 제일 기뻐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실 사람이 누구냐? 캐리람, 홍콩 최고 지도 여성은 매일 스트레스인데 매일 신나는 달밤인 여성 지도자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입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 너무 열강인데. 두 여성 지도자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홍콩에서는 죽을 맛이고 타이완에서는 신나는 달밤입니다. 지자체 선거 패배가 상처가 싹 없어지고 음매 기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음매 기사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봐라! 일국 양제! 양자는 개코가 양잿물이다! 이게 된 겁니다. 차이잉원 총통 입장에서는. 그 외적의 위협이 강하면 내치의 기반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실 거면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은 반드시 외적의 위협을 강하게 띄우세요. 그러면 내치의 문제가 다 가려져. 이게 통치술의 기본입니다. 외세의 위협이 가해지면 내부 통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부 통치 기반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북풍이죠, 북풍. 그죠? 그러니까 양안 문제에서 안풍이죠, 안풍. 저쪽 바다 건너편 안풍입니다, 안풍. 그래가지고 차이잉원은 신났어요. 일국 양제
양자인물이다. 말만 양제지. 사실은 일국 일제 아니냐. 일국 일제로 굳어가는 것에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일국 양제는 양자인물이다. 개코다. 그게 다 뽀록나지 않았냐.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은 말이 맞잖아. 말이 맞잖아. 그래서 일국 양제에 속아가지고 흡수 통일되면 안 된다. 힘발을 확 받잖아요. 독립. 그러니 눈에 커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눈에 가시죠. 홍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안 그래도 안 돼 가던 밥에 모래 빠진 거예요. 코 빠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설상가상. 시진핑이 당한 상황은 설상가상입니다. 안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홍콩이 빵 터지는 바람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주변 종합 상황이 괜찮을 때 홍콩이 터지면은 뭐 그까이 거 뭐 대국의 지도자답게 유장하게 대응을 할 텐데 다른 것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홍콩이 터져가지고 엎친 데 덮친 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홍콩 일이 단순한 저쪽 바다 건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치 문제에서 좀 빠져나와서 대만, 홍콩은 고대에도 중국 영토인가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죠. 힘쓸 때는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놈이 임자지. 미국은 왜 그래 중국을 못 살게 구는데? 살짝 빠져나와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봅시다. 미국은 왜 타이완하고 편먹고 그렇게 미국을 못 살게 구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국면에서 살짝 세 걸음 뒤로 빠져서 현재의 세계 체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은 와 그래 중국을 못 살게 구는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중국을 살살 달래가지고 북핵 문제를 잘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중국 뚜껑 열리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땅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먹는 놈이 임자죠. 두 개의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죠. 그 전화 통화 내용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까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라고 카터 할배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미국의 지배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공화당의 당리 당략을 초월하는 게 미국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는 그 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GDP가 얼마냐? 미국 GDP가 얼마냐? 19조 달러입니다. 몇 조? 19조 달러입니다. 그럼 중국은 GDP가 지금 얼마냐? 1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GDP의 65%예요. 거기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이고 2001년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몇 프로였을까요? 200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미국 GDP의 몇 프로였을까? 중국 GDP가 8%! 8%밖에 안 됐어요. 40%였다가 65%가 됐으면은 일이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8%였다가 65%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손 놓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지도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숫자 변화죠. 그죠?
예, 40%였다가 65%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가 다릅니다. 예, 19년 만에 8%에서 65%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정세는 전쟁의 아문 비스무리에 한 개 번져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세계사 전체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에서 신흥 강자가 수직 상승하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전쟁이든 무역전쟁이든 진짜 군사전쟁이든 간에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숫자를 느끼면 이제 트럼프가 와 그러는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정보, 에치슨 라인이 일보 앞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계 정세입니다. 뭐라고 무슨 라인? PC 라인 아니고 에듀 라인 아니고 에치슨 라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6.25 공부하면서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면서 6.25가 발발했다. 기억납니까? 시험에도 잘 나와요. 에치슨 라인. 외워. 에치슨 라인이 어떻게 그어졌어요? 에치슨은 지금의 폼페이오와 같은 1950년대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 이름입니다. 에치슨. 에디슨 아니고 에치슨.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그 당시에 그어 놓은 중국 소련 공산주의 방어 전선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었냐? 여기 못 넘어온다. 그러니까 전선이죠. 우리나라 DMZ처럼 여기까지 무조건 방어막, 방어전선. 그게 알래스카 바로 밑에 있는 알류샨 열도. 알류샨 열도부터 쭉 꺼가지고 오키나와 해류 쪽으로 쭉 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반도를 싹 벗어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대만 뒤쪽으로 가서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 선을 긋고 지나갑니다. 그게 에치슨 라인이. 대만 앞쪽이 아니고 대만 서쪽이 아니고 대만 동쪽, 대만 남쪽, 대만 동남쪽으로 오키나와하고 타이완 사이를 싹 지나가요. 에치슨 라인이. 공산주의 방어전선, 에치슨 라인. 여기 선 넘으면 에치. 그 에치슨 라인이 타이완 등 쪽으로 뒤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에치슨 라인을 one step forward, 앞쪽으로 당기는 게 트럼프의 미국의 전략 방침입니다. 앞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2019년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네 나라를 언급하면서 타이완을 컨트리로 언급하고 국가로 언급하고 파트너십을 얘기한 게 에치슨 라인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그어지겠어? 타이완 해협, 대만 해협으로 선이 통과하는 겁니다. 전략 방위선이. 그러니까 중국 압박선이죠. 타이완하고 중국 본토를 선을 그어서 나눠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타이완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쌩 깐다는 얘기죠. 올라간 거죠.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에치슨 라인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딱 그겁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안 까먹으려고 몇 개의 키워드를 써놨는데, 여기 잠수함. 잠수함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Law, Act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줄이면 뭐야? NDAA가 되겠죠. 한 최첨단 잠수함을 파는 것을 허락하는 도장을 꽝꽝꽝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랩터, 그 F-22 이거 파는 거랑 같아. 어마어마한 최첨단 잠수함을 타이완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국방비 예산이 팍 올라갔어요. 차이잉원의 어마어마한 외교적 개가죠. 서로 트럼프하고 꽁짱이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해양 군사력이 증가된 겁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전투 무기의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미 해군이랑 서로 군사 정보 교류가 되거든. 그런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거거든. 어마어마한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정말 해보자는 건가? 1대1로는 중국의 세계 지배, 또 다른 중국 지배 블록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너무 서투르게 드러낸 거죠. 1대1로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이제는 되치기로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첨단 무기를 대만한테 허락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으로 돌아가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리고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면은 미국의 중국 압박이 높아지면은 중국에 있는 자본과 중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 돈이 기술이 다 중국 겁니까? 중국이 오늘날 저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데에는 인구 많은 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타이완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타이완 자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것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이름 뭐요? 아이폰 만드는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타이완 자본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면은 타이완 자본 다 빠지는 거예요. 팍스콘 같은 회사가 버글버글 하거든, 중국에. 그게 중국의 이런 명목 GDP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팍스콘 같은 회사가 한두 개냐고, 중국에. 그 회사들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심해지면. 공장 빼고 자본 빼죠. 그거에 대책이 없습니다, 중국이. 공장 빼고 자본 빼서 베트남, 인디아로 옮기쁘면은 중국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경제, 정치 모든 측면에서 위아래 뚫까 패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빨리 큰 대가가 큽니다. 여러분이 시진핑 입장이 돼보면은 얼마나 깝깝한지 아시겠죠? 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굴기를 너무 일찍 한 거야.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 간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며칠 있다가 북한 갈 건데 다 이해되죠.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논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탄탄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다 미국의 서포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몽골도 그렇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다 미국의 물심양면의 서포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사드도 다르게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을 딱 보니까 사드가 다르게 보여. 대만의 잠수함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심이라서 중국을 이용하는 건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중국 문제가 중심이라서 북한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요. 북한이 포인트라서 중국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는 측면이 많고 중국이 포인트라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는 포인트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해석이 잘 되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전술 단위에서는 북한이 중요하지만 전략 단위에서는 중국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해석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평화만 주어 무엇이 중한디 시청 중님이 시청 중에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에 간 이유를 한 줄로 써보세요. 그러면 시진핑이 북한에 간 목적, 자 시험 정보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정보를 융합해서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시진핑이 북한에 간 목적은 한 줄 요약. 네. 자,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 숨 좀 돌리게 니 좀 도와줘 이겁니다. 트럼프 저 미친 게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선물을 다오. 소나기 펀치에서 내 숨 좀 돌리게 해다오. 부탁하러 북한에 간 겁니다.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이겁니다. 간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트럼프의 이 정신없는 공격을 스탑시키고 서로 화해 중재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이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핵실험 하라고 요거 아니죠. 정반대죠. 지난번 하노이처럼 내 속 뒤집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조용히 좀 해줄래가 아니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거예요. 중국이 그 전에 북미 회담 단계들에서 중국이 북한한테 코치한 핵심 요인은 정말로 북한을 위해서 코치한 게 아니고 중국이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기도 급해가지고 중국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북한한테 코치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륙 통상. 대북 제재의 핵심은 둘 다 깼어요. 하노이는. 결국은 연변 플러스 알파 비핵화 플랜을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김정은이 쌩깐 겁니다. 그 전에 중국의 왔다리 갔다리에 대해서 빡친 게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속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연변 플러스 알파, 근데 only 연변 이거를 하노이에 갖고 온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뒷목 잡고 넘어가고 일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연변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놓아 다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면 대북 제재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걸 뚫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게. 이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저 미친 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선물을 제발 좀 다오. 그게 급하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들어와. 안 하고 북한으로 지가 가는 거죠. 아쉬운 놈이 옹을 파야 되는 거지.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의 어마어마한 러쉬를 게다가 홍콩까지 터지니까 예, 홍콩까지 터지니까 북한한테 트럼프의 러쉬를 중단시킬, 그래서 트럼프하고 화해할 명분을 중재의 건수가 되는 거를 좀 만들어 보자. 예,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갔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터질까요? 터지죠. 터지고 말고요. 언제가 문제이냐죠. 그것은 화상 같은 거라서 지각이 영원히 억눌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빠르고 늦음만 있지 언젠간 터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 구도,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냉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가장 심하게 뚫까패고 작살내는 세계사적 영웅은 누구?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미워하잖아요. 신자유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 서민이 못 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경제사상, 경제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판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쌩 까버리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뭐냐? 신자유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인데 자유주의 세계무역 질서 판때기를 수십 년 했더니 포카라는 게임을 개발한 거죠. 포카, 오디. 포카, 오디를 개발해서 딴 애들은 아직 포카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쫙 자유주의 체제라는 게 세계무역 체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샥샥 땡기고 있었거든. 포카 쳐가지고 오디너리로 스탠다드로 포카 게임을 쳐가지고 돈을 막 따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 놈이 포카판의 질서를 다 익힌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시구리 이 자식이 내 돈을 따가는 거야. 중국 놈들이 포카판을 내가 기껏 전 세계를 고스톱 금지, 다른 게임 금지, 오로지 포카야. 이걸로 다 정돈을 해놔가지고 포카를 자기가 제일 잘 치니까 포카로 막 따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이제 다 깨달아가지고 포카를 너무 잘 치는 거야. 내 돈을 막 따가. 너무 심하게 따가. 그래서 트럼프가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은 오늘부터 하일로야. 하일로. 스윙. 하일로로 바꾼 겁니다.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흔들리면은 안 되는 거. 우리 삥뺑이 또 당하거든. 삥 뜯는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의 전략적인 궁극 목적은 북한을 대만처럼 만드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미국의 세계 체제 지배 전략은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트럼프 전에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트럼프 후에도 그렇고, 지구본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는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중국을 둘러싼, 그렇죠. 30년 안에 중국이 세계 1위가 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게 하는 것에 모든 국력을 모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겁니다.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하이로우로 게임을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걸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한테 질문한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까요? 그런 겁니다. 에드가 스노우요. 모택동하고 같이 대장정을 간 기자 이름. 에드가 스노우. 그 기자가 포카 가르쳐서 포카자람. 예. 하일로로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냉전 구도로 신자유주의 세계 무역 질서 전체를 흔들고 중국이 완전히 힘이 빠지면은 인도하고 베트남 등등이 힘이 세지도록 하는 그쪽 블록 내에서의 신자유주의를 또 합니다. 베트남, 인도가 돈 많이 벌도록 또 많이 해줍니다. 그러한 전략 속에서 파트너를 바꿔버리는 거죠. 세계 무역 질서의 주축을 또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인도가 베트남이 또 억수로 커진다. 그럼 또 바꿔. 그게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가 하는 짓인 거죠. 그 영국과 미국의 역전이라는 것은 가능했던 이유가 같은 앵글로 섹슨이라서 그런 역전이 가능했는데 동양과 서양 완전히 다른 문화의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처럼 안 될 거라는 거죠. 저의 판단, 예측도 절대 그걸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분열도 획책하고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친구가 될 운명입니다. 북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몽골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비에트 적성국 아닙니까? 소비에트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몽골은 북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 남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위협이 되는 미국의 친구입니다. 몽골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미국이? 왜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몽고 반점이 좋아서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가 미국한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몽골에 정성을 쏟아서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을 다 겨누는 미국의 핵심 기지 역할을, 내륙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란하고 지금 싸우는데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기지가 이란 주변에 만만한 게 없어요, 미국이 아직.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2년 전부터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려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인도양 한가운데에 있는 치콩만한 섬을 미국이 공군기지, 해군기지로 딱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세계 체제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에 진짜 활주로 길이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산호섬이 있어요. 요만합니다. 비행기가 슝 내려가지고 끼익 하면 섬 끝이에요. 그만한 섬을 미국이 먹었습니다. 왜 먹어요? 이 활주로에서, 공군기지에서 컴파스 갖다 대놓고 쫙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아프리카 동부,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가 정확하게 동시무원으로 그려집니다. 다 2-3시간 안에 출격이 가능한 곳이에요. 딱 그 위치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아름다운 산호섬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를 먹은 거예요. 거기서 미국 비행기가 딱 자리 잡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질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는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이라는 곳도 전략적 요충지고 중국이 저렇게 되면서
북한도 미국한테 전략적 요충지로 바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몽골을 통해서 중국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되게 좋지만 몽골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몽골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몽골로부터 중국을 치는 건 되게 쉬운데 몽골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거든. 근데 북한이 미국의 땅이 된다. 남한하고 또 달라요. 남한하고 또 달라요. 육지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 주한미군, 주북한미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북한에 주북한미군이 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뭐 1대1로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해? 목젖에 총이 딱 겨눠지게 되는데. 안 그래요? 1대1로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뭐 저기 실크로드로 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 그래봤자 그럼 뭐해? 동쪽에서 여기에 총을 딱 들이대는 꼴이 되는데 미국인들이 관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의 저기 주지사 이름도 모르는데 미국 시민들이 자기 나라 일도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러나 미국의 지배자들, 지도자들은 세상 만사에 관심을 놓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자들과 엘리트들과 미국 시민들의 정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신문 방송은 맨날 세계 뉴스를 퍼나르는데 미국 시민들은 아무도 안 읽죠.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뭐 아무 나라나 짚어보라 그러면은 미국을 막 짚고 그래요. 어떤 나라 이름 대고 그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짚어봐라 그러면은 텍사스 이런 데 막 짚습니다. 그게 미국 시민 아닙니까? 무슨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라 이름 아무거나 말해보라 그러면 아프리카 이래요. 아프리카 어디 있어? 그러면 미국 어디 탁 짚습니다. 그게 미국 시민이에요. 유튜브에 보세요. 아무 네이션 이름이나 대봐라. 컨트리 이름 대봐라 그러면 아프리카? 그거 어디 있는데 짚어봐라 그러면 미국 텍사스주 탁 짚어. 그게 미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대륙이다.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허허허허 그런가요?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라. 아프리카는 대륙이잖아요. 이러면 아 그렇구나 허허허 하는데 사실은 뭘 알고 허허허 하는 건 아니야. 대륙과 나라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무섭습니다. 카터, 키신저, 뉴욕타임스, 미국의 엘리트들은 정말 무서워요. 그 엘리트들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정보를 계속 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이노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이해할까? 자, 제이노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느냐? 관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은 가장 쉬운 방법은 Voice of America를 보세요. 미국의 소리. 물론 이제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 24 이거 구독하고 있음. Voice of America는 영어 홍보하기도 좋고 미국의 공식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에도 잘 계기입니다. 매우 독립적인 언론이에요. 정부 대변 방송 같아도 매우 독립성이 셉니다. 뭐 그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참조하고 여러 해외 통신을 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대전 이후의 세계사예요. 핵심은. 제일 핵심은 1차 대전, 그러니까 20세기 사가 현재의 상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케인즈고, 뭐 신자유주의고,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우리나라 남북 분단이고, 다 그 1차 대전 이후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세계 정세를 보면은 연결이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제가 매일매일 틈만 나는 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세계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힘듭니다. 이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하면은 뭐 재미만 있지.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하면은 재미만 있지. 지금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삶,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삶에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때기라서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질서가 크게 요동치지 않을 때가 제일 좋은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위험한 요소도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진핑이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못 이깁니다. 지금 중국의 힘으로는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동아시아 세계 질서가 미국의 완성이 돼야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재선되고 시진핑이 깨갱하고 남북 교류의 물꼬가 확 터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뭐 여러분들 바람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미적인 얘기가 민주 진보 방송의 주요 콘텐츠가 돼버렸노?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거 친미 방송이라고 해서 민주 진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덕처덕 들어야 될 방송인데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도 됐다가 부정적인 얘기도 됐다가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완전 친미 방송이잖아 이거. 세상사 몰라요. 세상사 몰라요. GDP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경향이 꺾일 수밖에 없죠, 중국이. 근데 외부적으로는 단단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살짝 취하기도 하면서 잘 해야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해야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주에 가가지고 사드 빼라 투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국내 얘기로 돌아와서 이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드 빼라, 박근혜 정부 공격에 정말 유효한 전술적 무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주에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 빼라 이거를 안 하신 겁니다. 이 냉혹한 국제 질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는 몰랐지. 사드 빼라. 이참에 문재인 후보 공격도 좀 하고 사드가 얼마나 나쁜 건데 하면서 제가 방송을 막 했었죠. 일단 나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고 막 가는 거지 뭐. 그 이후에 크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 사드 빼라 방송을 하니까요. 와, 중국 간첩들이 정말로 저한테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저는 딱 한 채 앞만 봤지. 진짜로 중국 간첩이 많더군요.
중국을 미국이 키웠죠 뭐. 오, 놀랍죠. 중국 간첩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 아니 사람이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후의 행보를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서 경험이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고 개선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과거의 흑역사를 감추지 않잖아. 나는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전에 이런 뻘짓 했다.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언제나 다 오를 수가 어떻게 있어. 나는 변화합니다. 저는 변화하는 사람, 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틀린 건 틀렸다, 모르는 건 몰랐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 확장되는 거고 그런 거죠. 중국 혐오도 많고, 예. 그것도 있어요. 저 변호사 아닌데요.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건 맞는데 변호사들이 나한테 법률 자문을 하는 일도 가끔 있는 건 맞는데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함부로 법률 상담을 잘 못 해줍니다. 산업 스파이가 아니고 진짜로 스파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황구시보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돈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한다라고 자부는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들은 로마법 공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 자 이제 잠깐 화학물질을 흡입하고 잠깐 쉴게요. 국제질서 문제를 이렇게 열강을 재밌게 하기도 힘들어. 오늘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얘기가 잘 됐어요. 이게 워낙 복잡해가지고 얘기의 탈의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